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양 고대 철학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고요. 하나 정도 좀 동영상 공유가 올라갈 거예요. 다시 이제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시간에 좀 철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고민들 또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텍스트를 좀 읽고 또 텍스트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영혼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제들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좀 단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 고대 철학 노트에다가 자신의 생각들 좀 많이 정리를 좀 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과제물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를 좀 한 학기 동안 쭉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좀 요점 정리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 적어가면서 좀 이번 학기 이 철학이란 무엇인가 또 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많이 좀 다듬어지고 또 좀 스스로 해보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전개를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조금 좀 다양하게 전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학기 이제 서양고대 철학의 수업에 굉장히 이제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어떤 지식들이라고 하는 게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를 배우는 것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정치학 이런 것들은 이제 학문의 대상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면 정리나 공준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수학적인 대상들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들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함수도 마찬가지고 배워야 될 그런 어떤 요소들이 좀 많이 있죠. 물리학도 이제 마찬가지고 사회학이나 그냥 기타 이제 다른 학문들도 보면 그 학문의 특성상 뭔가를 좀 암기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쭉 공부해야 될 지식의 이제 대상들이 있고 지식의 재료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일차적인 그런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일차적인 대상들에 대한 반성 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계속해서 이제 물음으로써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의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없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는 이제 다른 학문에서 이야기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철학의 방법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이제 철학자들의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이제 많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칸트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했는지, 플라톤이 무슨 얘기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아는 것도 필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플라톤의 작품들 한 3개 정도를 좀 읽어가면서 물론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 문제들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플라톤의 주요 저작들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론들이 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500년 전에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25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또 행복에 대한 관념하고 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관념들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답하는 형태에서 그 이론 그 답의 하나의 이제 정형화된 포뮬러로서의 그런 어떤 이론들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 우리가 이제 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라면 어떻게 취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또 수정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조음과 관련해서 어떤 정신적인 조음 또는 이제 어떤 형이상학적인 조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시를 많이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조음들을 서열화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조음들이 뭐 크게 부각되지가 않죠.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조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인간에게 좋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제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플라톤이 2500년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물음과 관련해서 약간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죠. 또 이제 그 이런 어떤 철학자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다. 그래서 뭐 칸트 철학, 헤겔 철학 이제 모든 그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앞선 선배 철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반기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넘고 일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서로 그 대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갈등을 빚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시대의 가장 그 위대한 철학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칼 마르크스는 이제 그 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성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톤처럼 굉장히 그 정신적인 요소들, 이제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에 따라서 어떤 존재들을 그 분류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유물론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죠. 이 정신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물리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고 거기서부터 나온 어떤 부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물리적 토대 이 물리적 토대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런 수단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산층이 생각하는 문화와 또 이제 하위층이 생각하는 문화, 또 이제 상류 그룹에서 생각하는 어떤 문화들이 다 다른데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들이 자신들이 이제 토대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물리적인 토대에 이제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철학사에는 또 수많은 형태의 이제 위대한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철학자들의 체계가 서로 유사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다양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철학자들의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이론들을 뭔가를 하나 그 따라서 또는 그것을 이제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 달달달 외워야 될 그런 어떤 필요가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고 뭔가 이제 답을 얻기보다는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제 아포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난제 상태에 이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막 지혜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아니면 막 정확하게 또 확실한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반성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뭔가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세계를 설명해주고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근본적인 틀들, 인식 틀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이제 그 아니다라면 그러면 이제 철학이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이제 그 살아가는 기술이나 도덕을 제시해 주는가라고 이제 하는 물음도 던져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철학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철학을 하고 있는 인간을 설명하는 것도 또 인간이 하는 어떤 행동 규칙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너무나 많은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뭔가 하나의 원리나 원칙을 찾아내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철학이나 역사나 그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 인문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사람 인자에다가 문이 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문학인데 여러분들 뭐 지문이 뭐 70인구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행동들 또 행동의 어떤 그 자신이 생각하는 행동의 규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 뭐 예를 들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엇비슷할 수가 있어요. 뭐 자본주의 문명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산업 시설과 관련해서 산업 사회에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3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그 산업혁명을 거쳐간 그런 어떤 나라들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들, 물리적인 어떤 측면들은 이제 유사할 수 있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철학에서는 어떤 행위가 올바른가 또 어떤 행위가 또 바람직한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도덕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수학이나 또는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공리나 그런 어떤 법칙처럼 그 완벽하고 또 깔끔하게 이게 이제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공리주의라든지 의무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규범 체계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규범 체계들 내부에 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론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뭐 커다랗게는 이제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 질적 공리주의도 있고 양적 공리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그 수량으로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질적인 요소를 이제 부과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적 공리주의는 이제 벤담이 만들어 놓은 이제 체계이고 질적 공리주의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체계인데 만약에 이제 그 양적 공리주의만 가지고 이제 행복의 양, 또 쾌락의 양, 또는 고통의 양 이것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배부른 돼지가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그 배부른 돼지의 삶을 원하는 것인가? 그렇게 살려고 인간이 어떤 삶을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던진다라면 누구도 다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인간은 뭔가 그 양적인 것보다는 이제 질적인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가 값어치 있는 그 질적인 어떤 삶인가 또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어떤 도덕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규정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딱딱딱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이제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칸트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이성이 있어서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신이 어떤 것들을 할지를 이 보편적인 입법 원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보편적 입법 원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또 다른 사람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원칙에 의거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남들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다른 사람도 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형식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식적인 요소만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물음들을 윤리적인 물음들을 또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철학자들이 했던 모든 작업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다른 철학자들의 이론을 반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자기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또 앞선 이론에 대해서 좀 자기가 더 성숙해지면서 그런 이론들을 또 반박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전기에서 언어에 대한 생각하고 또 후기에서 이제 언어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데 전기에서는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시 대상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반면에 이제 후기에 와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용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아주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론을 전기와 후기에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고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가에서는 이제 중기 작품인데 플라톤도 이제 그 초기, 중기, 이제 말기, 후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중기 작품으로서 국가에서는 이제 뭔가 그 이상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국가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후기 작품에서 이 법률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이상 국가를 그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노력을 하게 되는데 스라쿠사에 가서 거기서 진짜 이제 한번 그런 이상 국가를 세워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왕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노예로까지 팔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구나. 이 철인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구나. 이 지상에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인 왕보다는 이 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법률을 이제 만들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이 이상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틀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이제 이 철학의 그 어떻게 근본적인 그 방법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철학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철학의 이제 어떤 최종적인 답,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진리, 최종적인 진리, 자, 이것을 찾으면 철학이 끝나는 거죠. 철학에서 제시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확실한 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모든 이제 철학자들이 내가 여기서 답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들어오지만 어떤 철학도 이런 어떤 철학을 종결시키지 못하는 어떤 철학자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황금 열쇠 이런 어떤 지혜나 지식을 철학은 찾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철학은 계속해서 그 뭐 성숙해져 가고 완전해져 가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지만 절대 이제 그 완전한 답 이런 것들에 이제 도달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진리들을 또 발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이걸 탈은폐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은폐되었던 것들을 탈은폐시키는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학이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철학은 고유명사다. 그리고 이제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화가나 음악가, 시인과 같이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유한 세계관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세계관을 월드뷰라고 얘기하고 이제 독일어는 벨트 안샤웅이라고 얘기하는데 벨트는 이제 세계라고 하는 말이고 안샤웅은 이제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나만의 시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나 이제 물리학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면 철학자는 이제 자신만의 어떤 특징, 자신만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창작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독일에서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 자격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 자격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교수 자격 시험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자기 이론이 있어야 돼요. 순수하게 남의 이론들을 이제 인용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자신만이 굉장히 독창적인 형태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처럼 자신의 그 특수한 또는 특유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의 철학은 헤겔의 철학과 다르고 플라톤의 철학은 이제 칸트와 철학이 다르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 삶에 대해서 이런 다른 형태의 이제 이런 어떤 세계관들을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계속 논쟁, 또 계속해서 의견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답을 못 찾겠다, 답이라고 하는 게 없나 보다라고 하는 이제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약간 게으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 회의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이런 그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논쟁과 의견의 차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심화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알고 있지 못했던, 평소에는 굉장히 그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반성, 또 굉장히 이제 특화된 어떤 반성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 또는 철학 수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도 다뤘던 내용들, 또 행복에 대해서도 이제 다뤘던 내용들, 또 국가 일권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알고 있었던 또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제 전혀 그 문제 같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좀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거기 안에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을 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무의미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은, 또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나 결론 뭐 이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추론 과정들, 우리가 이제 그 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반성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또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그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철학 또는 이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철학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동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제 필로소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과정, 절차, 그런 어떤 연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활동이죠. 액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의 뭐 철학 책이라든지 뭐 철학 강의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이제 수많은 형태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뭐 달달달 외우거나 뭐 시험 볼 때 써먹어야 되거나 뭐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2차원적으로 또는 3차원적으로 좀 깔아 뭉개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반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하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배울 수 있는 철학은 없죠. 철학은 배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직접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제 논리학이나 학문의 도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산식과 관련해서 수학처럼 몇 가지 그런 원리나 원칙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논리학은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철학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 학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로서 뭔가를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필로소피아라고 이제 그리스 말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과 필로, 뭔가를 사랑한다, 이제 명사형 이제 필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랑 우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철학의 그 출발점 또 이제 대상은 지혜 자체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이 더 강한 거예요. 필로와 소피아 중에 뭐가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한다라고,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더 강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관학교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밀리터리 아카데미에서 이제 밀리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아가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데, 이제 그 군사 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거, 사관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밀리터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사관학교에서 이제 꿈은 백두산에 이제 태극기를 꽂는 거죠. 뭔가 이제 뭐 군사학과 관련해서 또 포병 기술과 관련해서 뭐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그 사관학교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그런 어떤 학문이 아니라 밀리터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이제 이권부터 나오는 이제 수호자 계급들, 이런 계급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기계라고 하는 튀모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그 사람들을 다룰 때 또 자기 백성에게는 이제 사랑을 하고 원수들에게는 이제 뭔가 악을 갚는 이런 어떤 그 프라우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온순함,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결합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 밀리터리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밀리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군사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반면에 뭔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튀모스가 이제 중요한 거죠.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필로소핀 페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은, 철학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혜를 계속해서 사랑함, ing죠. 사랑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도 있고 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 ing의 형태로서 이제 이 철학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피아와 지혜와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제 목적은 소피아가 아니라 필로소피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방점은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찍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죠. 우리가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를 읽고 뭐 텍스트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자체에 대해서, 학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사랑함들이 이제 미리 깔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인인데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죠. 근데 이제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시를 지으면서 그 언어의 고통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아름다운 또는 굉장히 그 찬란한 그런 어떤 시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창작의 고통, 이걸 이제 언어의 고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언어의 고통만 가지고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언어의 고통 이전에 언어 이전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언어 이전의 고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공포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사후퇴 때 그 북한군에 끌려가게 돼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서울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부산으로 도망가 버리죠. 거기에 이제 남았던 시민들 중에 남자들은 이제 전부 다 인민군이 내려와서 북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끌려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북한에서 또 탈출을 하게 돼요. 근데 탈출하다가 다시 국방군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이제 수감이 되게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뭐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고통들을 좀 당하게 되죠. 또 그 사이에 자기의 이제 그 설린산고 이제 친구가 자기의 이제 부인과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를 좀 잃게 되죠. 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언어 이전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언어 이전의 고통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어떤 고통을 이제 내면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시 세계, 시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고통도 중요한데, 그것들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그 언어 이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뭔가 이제 이런 어떤 창작이나 이런 예술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철학도 단순하게 이제 텍스트를 읽고 또 텍스트를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의 고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철학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철학 이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이제 철학은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들이 먼저 우리에게 좀 굉장히 많이 있어야 이제 인류에 대한 사랑, 또 그런 어떤 보편적인 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철학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 이제 진정한 형태의 이제 철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스퍼스는 철학 입문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철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지 지식을 이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있는 것이다. 가고 있는 거죠. ing예요. 어디에 도달하거나 어떤 목적지에 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있는 거다. 가고 있는 거, 계속 워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매트릭스도 보면 그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건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knowing the path하고 그다음 walking the path하고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철학적 관심에는 이제 철학적 탐구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단론이라든지 어떤 그 이런 것들 이제 오만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참된 겸허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환상에 이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야스퍼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태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철학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진리의 순례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철학자는 이제 진리의 순례자이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나 너나 속해 있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그림인데 필그리미지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는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어떤 이제 기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길이 바로 이제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고향 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잠시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진리를 우리가 회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집으로 찾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 이게 이제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곧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면서 또 버스를 타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걷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집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바로 이제 철학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딱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모악산을 올라간다고 할 때 중인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구이 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들 루트들이 있는데 이제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신의 어떤 생각에 맞게 그런 어떤 길들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진리의 순례자로서의 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항상 이제 우리가 빈손으로 가야 돼요. 빈손으로 양손에다 전부 다 뭔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이제 또 우리 몸에다가 뭔가 많은 것들을 둘러싸고 있다라면 이제 이런 순례자의 길이 순탄치가 않겠죠. 계속해서 이제 걸리적거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이 보면 이제 수렵가 채집할 때 유목민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짐들을 항상 줄이죠. 먹을 것은 다 먹어버리고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이제 남겨두고 뭔가 이제 축적하거나 이제 그런 삶들이 없죠.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이게 진리다. 그걸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또 이제 이건 이제 거짓이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태도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짐들이 많이 쌓아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는 것들이 이제 진리의 순례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불교에서도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욕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식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괴로움에 빠지는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욕망이 많기 때문에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번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질 게 전혀 없다. 가질 게 전혀 없으면 이제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뭔가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 고민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의식은 이제 점점 깨끗해지고 명징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경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덜어버리는 계속해서 버리는 이런 것이다. 철학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리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그 순례식의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에 그 만족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한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진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제 탐구 의식이 바로 이제 철학적 의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는 것이다. 반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플렉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이제 말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어떤 정신의 회귀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의식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식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지식들을 소유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소유된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정말 그런지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철학적인 반성으로서 이제 리플렉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신 자체에 이제 이걸 이제 헤겔이라든지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자적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자적 존재와 이제 대자적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대자적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돌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할 수 없죠. 왜 던지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지, 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 없고, 또 불도 이제 왜 자기 자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타오를 때는 위로 향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만이 정신이 있어서 인간은 자신의 앞선 행위들에 대해서, 또 앞선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분명히 이제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간 건데, 나중에 와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다른 길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이 정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자적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자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반성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회귀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20살, 24, 5살 뭐 이런 삶들을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인상들, 뭐 의견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뭐 봤던 책이나 뭐 노래나 동영상이나 뭐 영화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또 그 지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이제 문제로 삼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게 이제 리플렉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성적 철학이 이제 반성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단계의 지식,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는 어떤 인상이나 의견이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그럴까? 정말 이것들이 맞는 것일까? 정말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비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단계의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제 지식에 대한 지식, 또 알에 대한 암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정말로 그런지 정말로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밀레니엄 시대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상대화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19세기까지 또는 20세기 이제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민족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지배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서양에서는 68년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거의 많이 사라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7차 교육 과정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가졌던 그런 어떤 의견들이나 개념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이론들 중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A 이론도 있고 B 이론도 있고 C 이론도 있고,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국정교과서였어요.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그렇고 뭐 생각도 그렇고 항상 이제 그 하나만 외우면, 그 하나만 달달달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다른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들 굉장히 많죠. 그 교과서와 관련된 이제 참고서라든지 문제집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고, 물론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다양하면서도 이제 뭔가 이제 그 일관적인 또는 일관성을 이제 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과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이제 그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뭐 대중 매체, 디지털 매체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컴퓨터라든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 A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더 많은 이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가짜일 수 있고, 보들리아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것들은 이제 그 가짜라고 하는 시밀라르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진짜일 수 있는데, 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가려야 되고, 이제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철학이 특별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옛날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민족주의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주어져서 그거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독교 사회에서는, 무슬림 사회에서는, 뭐 불교 사회에서는, 또 이제 그 민족국가 사회에서는 이제 이거가 이제 진리야, 그것만 따르면 돼. 모르면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든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 정치 지형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뭐 다수의 폭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자기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진짜인지, 뭐가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인지, 우리 사회의 어떤 행복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거부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반성의 모델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반가운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반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로니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이로니아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아이러니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역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고, 질문을 만드는 행동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질문을 하는 것과 질문을 만드는 건 조금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궁금할 때 그 질문을 하는 행동들을 좀 할 수 있죠. 뭐 물어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전혀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삐딱하게 보는 것들이죠. 사물을 삐딱하게 보고, 이제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남들은 이제 전혀 호기심을 갖지 않고 나 자신도 그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역으로 만들어서 좀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질문을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과서만 본 사람들은 뭐 단순하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질문을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왜? 뭐 이 텍스트가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이제 진리이니까. 거기서 뭔가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뭔가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을까? 전혀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을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논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어떤 반어법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물음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메논이라고 하는 것은, 메논은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다, 굉장히 이제 쉬운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묻고 있는 것은 덕의 데피니션이 뭐냐, 덕의 이제 정의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논은 이제 덕의 데피니션이 아니라 덕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덕의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데, 자, 이제 어린아이와 노예도 덕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명령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것은 덕이란 무엇인가, 덕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덕이 어떤 것인가, 덕의 구체적인 사례를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덕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덕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그 정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메논이 다시 그런 측면에 따라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아까보다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피니션에 좀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 좋은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좋은 것이 이제 금이나 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제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 금이나 은을 가지고 사람에게 해악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부정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제 정의로운 방식으로 아니면 경건한 방식으로 원하는가에 따라서 이 좋은 것으로서의 금과 은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덕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금이나 은, 이 돈과 같은 것들을 정의롭지 못하게 또는 이제 경건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일정한 조건 속에서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나 경건 이런 어떤 속에서만 이제 덕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메논과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 메논의 주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물음을 제기하죠. 메논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제 당연한 주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메논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은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음미되지 않는 삶, not examined예요. 음미되지 않는 삶, 시험 받지 않는 삶보다는 음미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끊임없이 우리가 물음을 통해서 이걸 이제 그 examine 해야 되는 거죠. 음미를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 보면 이제 흉 같은 경우, 뭐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으로 이제 몰아가죠. 이제 이걸 이제 칼 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증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고서 거기서 이제 그게 정말 옳다, 그게 정말 이제 틀리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르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례들을 끊임없이 모든 사례들을 다 검토함으로써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방고서설에서 도달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악마가 나를 이제 속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는가? 그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 아주 극단까지 압박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반어법 또 이제 이로니아라고 하는 이제 소크라테스 선파수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논은 계속해서 이제 답변을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이제 기본적인 태도는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메논이나 이제 다른 이제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소피스트는 이제 소피스테스라고 그리스 말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논처럼 이제 그 순회하면서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그리스인들에게 이제 그리스 정치 지망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많이 안다. 그래서 이제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아테네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그 지적 영웅으로서 숭배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지식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정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이제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죠.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정치인도 가서 만나보고 이제 시인도 가서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장인들도 가서 만나봐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 세 부류 정도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백과사전식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는데 막상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죠. 소크라테스가 물음을 물을 때마다 이제 메논이 무너지는 것처럼 전혀 잘 몰라요. 뭐 시인들도 자신들이 뭐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어보면 오히려 자기들은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썼다. 그런 어떤 그 비극이라든지 희극시를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사람들을 성가시켜 굴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등해라, 자신이 등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이제 등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이나 소, 뭐 이런 어떤 몸집이 큰 동물들이 이제 게을러 가지고 계속 이제 앉아만 있으려고 그러죠. 근데 등해가 붙어가지고 이제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끔하니까 일어서게 되는 것들이죠.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자기가 정말로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지식의 문제에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 확실성의 문제인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당황하게 돼요. 막 분노하게 되고 소크라테스를 이제 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왜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는가? 그때 당시 이제 그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미움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끊임없이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네가 무식하다. 왜 네가 무식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냐? 네가 말로는 정말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생각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그것들을 고백하라.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이제 그런 그 문답법들을 보고 이제 아테네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자기들끼리 또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소크라테스 죄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죠.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첫 번째는 이제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 타락시킨 그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반어법이죠. 삼파술이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순점들, 자신이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뭔가 이제 반추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생각의 혼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뭐 좌파든 우파든 이제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누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뭔가 이제 살려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태극기 부대 또는 뭐 촛불 부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이제 선과 악의 구분 또 이제 적과 아군의 구분 이거는 그런 올바른 형태의 이제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설득이고 타협해야 돼요. 자신에게 이제 맞지 않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더불어 살아야 될 어떤 국가 공동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정치가의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 조음들의 조화 물론 이제 조음들의 이제 그런 어떤 서열화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워낙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뭐 좌파가 됐든지 우파가 됐든지 간에 이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고 또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로 뭔가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파는 우파를 비난하고 우파는 또 좌파를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굉장히 이제 그 기이한 모습에 정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그게 이제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생각들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마땅히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처단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반성 없는 삶이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모든 것들을 음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한 권도 저술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이제 제자인 플라톤에 의해서 이 대화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을 쓰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지식도 전달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은 BC 5세기 아테네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던지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메논도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도 배우지 않았죠. 배우는 것이 않고 계속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유를 이제 하는 거였죠. 이게 이제 삼파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머니가 그 삼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아이를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3파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를 받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그 심각하게 온 정신을 다해서 아이를 그 분만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왜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열이나 열정을 우리 어떤 정신 또는 이제 뭔가 이 사유를 분만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가? 소크라테스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 때마다 여기서 그런 어떤 비판 정신,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칼보다 펜이 더 위험하다, 더 영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핑커가 쓴 이제 인간의 선한 본성 거기 책에 보면 지금 뭐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어났던 폭력 사건들을 이제 전부 다 정리해 보면 거기도 이제 그런 그 파레토 법칙이 일어나요. 8대 2의 법칙인데 그 2가 일어난 것이 거의 8화를 이제 그 차지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8할이 한 이제 2할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 2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다 이데올로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족주의, 뭐 파시즘,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이런 어떤 생각들인데 5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낭만주의까지 자, 이런 사유들이 전체 폭력 사건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짜잘한 것들 뭐 민족 분교라고 해봤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사람들에게 이제 폭력 사건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치즘 같은 경우 또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 또 이제 공산주의 혁명 또 이제 크메르 같은 이런 어떤 그 사상 혁명 뭐 중국에도 문화 혁명 모택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억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신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문화혁명 때도 홍위병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면서 지식인들을 처단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을 하는 사람들 또 나치 독일의 간부들 다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겠죠. 십자군 전쟁을 떠나는 어떤 기사들 자신들은 다 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솔제니친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한두 사람 죽이는 건 욱하면 죽이는 건데 우리가 100명 이상, 뭐 500명 이상 많은 사람들 죽이려면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죽여야 돼,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이 이제 그 나치 독재 하에서 충성했던 이제 간부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유태인들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서슴지 않죠. 그걸 이제 자기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국가 공무원의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우주인이 오면 우주인들 안에서 만약에 이제 우주인들의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지구인들을 학살하라고 할 때도 지구인들을 학살할 것인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인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훨씬 더 많이 복잡해졌어요. 특별히 이제 21세기 그 밀레니엄 시대가 이제 오면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이데올로기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짜잘한 형태들의 이제 이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 기술.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경이로운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주의도 있고 이제 비관주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해서 낙관주의적인 사유들을 가지고 있죠. 과학 기술이 우리를 치유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과학 기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 뭐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들이 다 아이폰 쓰고 뭐 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이제 1달러, 1,200원 이하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70억 인구의 15%가 넘고 2달러, 뭐 한 2,500원 정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45%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절은 하루에 2천 원도 못 쓰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수두룩하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한 20년 전에 유학을 하면서 그 발칸반도를 한번 이제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금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이제 나눠지 이후에 이제 바로 그거였는데, 이제 피롬이라고 거기서 이제 집시인들을 만났어요. 거기 이제 선교사님 한 분 있어가지고 선교사님 댁에 있으면서 이제 집시인들을 만났는데, 물론 이제 20년 전이긴 하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들 보면 이제 땅에다가 그냥 뭐 카페트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그냥 거죽을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3대 4대가 이제 자는 모습을 봤는데, 최근 이제 10년 전에 다녀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달하지만 거기서 뒤처지는 나라들은 이제 여전히 이 과학 기술에 의해서 소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I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많은 직종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이건 이제 그 선진국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겠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나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뭐 영화에도 있는 것처럼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이제 천상 세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자본가 계급이라든지 뭐 이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천국에 가게 되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 지상에 남아서 엘리시움에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노동하거나 착취당하는 이제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게 보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명암이라고 할 수 있죠. 밝은 부분과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아이폰 쓰고 내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아무런 고민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어, 문제 없어, no problem,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공정 커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경제는 제로섬이에요. 누가 이익을 보면 누가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것들이죠. 자, 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을 철학적으로 이제 반성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과학 철학 시간에 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이 형이상학적인 분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상상의 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과연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우리가 이제 자유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1983년도 이제 벤자민 리벳 실험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이제 없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과학적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그 받게 되었는데,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과학이 그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영역들, 또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철학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철학도 이 과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삶에 대한 문제들, 우리 고통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약간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들이 철학에서 배제되어야 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현대 사회에서 이 형이상학이 좀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적 반성은 그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그런 사회,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 과학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과학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또 다루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법칙들, 특별히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포뮬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설명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어떤 존재의 연결 방식들을 찾아가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연 현상들을 서로 결부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과학이 제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목적에 대한 문제인데,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지금 과학은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두고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재료로부터 출발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 그건 이제 존재성 또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그런데 여기에 존재가 있는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여기 이런 세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세계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형이상학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형이상학은 이제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는 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이제 출발점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전은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이제 왜 생겼는지, 뭐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죠. 있는 우주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고민하고 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타르타에서 이제 부처님하고 시타르타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세계가 그 연기설 모든 것들이 다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열반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탈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학적인 물음을 시타르트가 이제 던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내가 하는 이 설법이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런 종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세계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본다라면 네 의견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틀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나의 설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통은 어디에도 잡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CD나 MRI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고통을 잡아내서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들이 아니죠.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근본적인 어떤 고통들,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들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고통과는 좀 다른 거죠. 뭔가 펜에 찔렸거나 아니면 뭔가 잘라졌을 때 그런 어떤 고통들과는 이제 전혀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제 떠나 보내면서 또 정말 이제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런 삶들로 자신들이 빠지게 되면서 이런 어떤 물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고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연적인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자유로운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다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물음들은 이제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물음들이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물음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현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이상들 아까 얘기했던 그 과학적인 그런 합리적 사유 이런 것들이 또 그 과학이라고 하는 기술 문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메테우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준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혁명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어떤 효용성 이상들이 이제 이 철학적인, 이 형이상학적인 물음들을 대체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해봤자 뭐가 소용이 있어? 그런 질문들은 뭐 사람들이 대답을 해봤자 사람들이 물어봤자 아무도 대답을 못하잖아. 그건 다 쓸모없는 이제 질문들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이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왜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형이상학적 질문을 던질까? 형이상학적 질문이 아무리 노력해도 프로메테우스 이상에 따르면 답이나 결론이 안 나오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물음을 던지고 있을까? 그 물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찮은 물음이라면 어느 정도 하다가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 라스코 동물 벽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 뭐 25만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물음을 던지고 있죠. 인간이란 누구신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메커니즘 역학이라든지 의학이
인간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미래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프로메테우스의 이상에만 남아 있고 철학적 이상, 이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서 전혀 이제 고민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과학기술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행위의 목적, 행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알려주는 바가 없고, 이 과학이 계속해서 철학을 밀어내고 있지만 이 과학적인 그런 어떤 낭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철학적인 그런 어떤 성숙함을 정말 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걸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철학만이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가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 할 수 없는, 또 과학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물론 이제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들이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철학적인 반성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균형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칸트는 이 철학적인 이제 전체 기획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윤리학,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원할 수 있는가, 이 형이상학 가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가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할 수 있는가, 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약간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초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제 세상에 물들게 되는 거죠. 금묵자 흙이라고. 묵을 가까이 하면 이제 여러분 옷이 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려면 세상을 약간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소비사회에 이제 묻혀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떨어져 있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단절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탈레스가 천문학에 이제 열중하다가 이제 우물에 빠지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하녀가 껄껄껄 웃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플라톤이 또 이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동굴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이 경험론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동굴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동굴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동굴 밖에 이제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돼요. 찬란한 태양을 보고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찬란한 태양을 봐서 이제 눈의 감각이 없어진 거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오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철학자들, 이 형이상학자들을 보면 현실 생활에서 잘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좀 이상한 4차원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동굴 밖을 벗어나서 찬란한 태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도 인식이 안 되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조금 4차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이제 보들레르의 시에서 이 이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제 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알바트로스는 이제 하늘을, 천공을 날아다니는 새요. 그냥 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그 공중보다 위에 있는 새인데, 이 새의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새가 가판에 떨어지면 가판에서 걷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그 가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잡히는 것들이죠. 자, 플라톤은 이제 이 철학자가 이제 참된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데아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감각적인 세계로부터 약간 이렇게 초월 또는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잘 적응을 이제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이제 뭐 철학 노트를 쓰면서, 또 이제 댓글을 달면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들을 좀 계속해서 이제 고민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뭐 그런 글들을 좀 읽어볼 때 참 그 제가 선생으로서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많은 격려를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큰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한 삶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뭐 개발세발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그런 단계고, 뭐가 정말 이제 옳은지,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런 폭발이 있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수고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고민들, 또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아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운 것이 없을 거예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누군가에게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 사유하는 어떤 반성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려고 했던 한 학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구나,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대안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발씩 나가는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런 걸음들을 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철학과 학생들, 또 이제 철학을 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철학에 관심이 없어요. 철학에 관심이 없고 철학하는 사람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능멸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귀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탁월한 학문을 하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서 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면 좀 엄청난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단순하게 뭐 전주 또 뭐 전라북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제 진정한 경쟁자들은 세계를 휘집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한반도에만 좀 매몰돼 있지 말고 여러 가지 책들 읽고 뭐 다른 사람들과 좀 만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는 이제 그 사랑과 예술이라고 하는 수업이 하나 개설될 텐데,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관련된 사랑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음 학기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는 뭐 과제와 출석은 좀 완료를 하는 대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점수가 나갈 거니까 가급적이면 좀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 다 제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